그러다 보니 지금 2030 네. 예. 남녀 모두 다 지금 이 총선을 바라보는 게 메가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제 메가 이슈.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안 꽤 나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꽤 그들이. 아니 솔직히 2030에게 뭐 기후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죠. 네. 또 성평등도 별로 나오고 있지 않죠. 게다가 뭐 2030 뭐 주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뭡니까 동물권이라든지 이런 좀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다 없이 네거티브로만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2030 분들이 메가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네. 투표장에 나올 욕구를 못 느끼는 거죠. 매력을 못 느껴요. 예. 네. 정말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본 투표가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개표가 이어집니다. 김봉신 이사님, 예. 지금 이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예. 이사님 예. 볼펜 떨어뜨리실 땐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심한 여론조사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진중한 표정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시는 거죠, 앞으로?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앞으로 또 본투표가 또 남아 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신혜영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참. 무슨 개혁하시는데요? 에? 무슨 개혁이요? 뭐 대파를 개혁해야 되나요? 그 파가 왜 인기입니까? 그거 요즘 이해를 못 하겠네요. 파 관련된 여론조사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느냐 이런 거는 조사하기 좀 어렵나요? 그 부분은 없는데 이제 여러 중요한 이제 이슈들 네. 그래서 이제 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뭐 이제 이종섭 장관 관련한 대사 문제라든가 또 이제 뭐 사법 리스크 실언 뭐 이런 거 쭉 물어봤는데 제일 크고 압도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물가로 응답을 이제 KBS에서 뭐 한 5천 명 조사를 했는데 네.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대파는 그 그 물가에 이슈라고 봐야 부분에 되는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물가 이슈의 가장 상징적인 소재인 것이니까요. 네. 자, 하여튼 대파 이제는 내일 모레 본 선거에서 결과가 나오면 참 그 저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4월 10일 그날 우리 장르만 여의도 팀 그대로 JTBC 개표 방송에 투입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재미있게 이제 개표 방송을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진지하고 숫자 계속 나오는 그 선거 방송에 빠져 계실 겁니까? 신영 기자님. 숫자도 나오지만 네. 우리는 재미까지 더해서. 그렇습니다. 네. 신영 기자님이 재미를 책임져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탈을 쓰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금시가 푸바오 탈을. 초문입니다. 금시는 초문이죠. 예. 네. 우리 저기 지금 선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선거가 아니고 앉은 거. 아하. 여기 이제 시청자들하고는 안 맞죠? 자, 김봉신 이사님도 하나 가겠습니다. 이 정도 됐다면 그냥 질 수 없습니다. 김봉신 이사님. 아니 그냥 진행하시죠. 김봉신 이사님. 죄송합니다. 재밌는 말 있잖아요.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윤 소장님 뭐가 돼요? 살려주시죠. 네, 이미 재미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을 수 없다. 하다못해 뭐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뭐 이런 거라도 하세요. 그럼 하나 더 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요거 선물. 누운물. 그만 좀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날 개표 방송에 이 두 분은 안 나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다른 분으로 저희가 다 채웠습니다. 과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제일 바쁠 때. 왕이 넘어지면 뭡니까? 킹콩. 안 웃는 자는 이광재 편입니까? 실망입니다. 이 스튜디오 안에서만 웃음이 넘치고 이 온라인에서는 전혀 지금 호응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딱 여기까지입니다. 심지어 댓글이 멈췄어.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댓글도 모르겠어요. 당황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구독자가 빠지진 않겠네요. 네, 마음 멈춘 좋으신 상황은. 분들이 크크크흐흐 뒤늦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참 환장하겠네. 감사합니다. 네, 너그러우십니다. 예. 자, 일단
사전 투표율 지금 31.28%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총선에선 역대급 사전 투표에 대한 예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흐름 자체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 뭐 크게 의미 둘 필요 없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전 투표율 역대급 사전 투표율의 의미 어떻게들 혹시 분석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이 사전 투표율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투표율이 높으면은 뭐 어디가 더 유불리하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는 또 어떠느냐 뭐 이번에는 어떠냐 뭐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체 투표율이 이제 55% 미만 밑으로 떨어지면 민주당이 이제 불리하다. 그리고 이제 55에서 65까지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5가 기준이에요. 예, 55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60을 이제 놓고서 그 밑으로 위로 이렇게 보는 건데. 또 55 밑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예, 전체 투표율이 한 50 정도였고요. 네. 2023년에도 선거 하나 있었는데 강서 보선이 투표율이 48%대였으니까 50% 내외로 나오는 게 뭐 이상하지도 않죠. 예. 최근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될 텐데 대선에서 2022년 대선에서 77% 나왔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때 그럼 민주당이 이기지 못했죠. 예. 그러면은 투표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뭐 민주당이 무조건 높다, 뭡니까 국민의힘이 무조건 뭐 불리하다 이런 얘기는 되지가 않고요. 그런 주장은 맞지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사전 투표율은 어떠느냐 이 얘기인데요. 사전 투표율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확 높아졌죠. 사전 투표율이. 네네네. 이때가 아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영향. 그래서 당일 투표에 가면 이제 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리두기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네. 사전 투표에도 또 많이 나오시고 이랬는데요. 그때 이후로 보면 사전 투표를 2020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를 하시면 전체 투표율 66에서 77로 올라갈 때 사전 투표율만 높아졌습니다. 당일 투표는 똑같아요. 예, 당일 투표는 비슷해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다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네. 따라서 사전 투표율이 지금 31.28%, 31.3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을 가지고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반대로 또 예를 들어볼게요. 강서 보선 투표율이 48이었습니다. 네. 그때에도 전체 투표율에서 차지하는 사전 투표율의 비중이 4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낮지 않죠. 21대 총선 즉 2020년하고 비슷했는데 네. 그때 민주당이 17%포인트 격차로 민주당 후보가 이겼죠.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 투표율이 55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당락에 결정적으로 뭐 한 방향으로만 유리하다라고 하긴 어렵다. 이게 이제 맞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표율만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 단 하나는 있습니다. 예. 맞는 게 있어요. 주장 중에. 오. 사전 투표하시는 분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맞아요. 그거는 왜 맞냐면 네. 뭐 이번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네. 투표 이후에 사후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 사전 투표했느냐 당일 투표했느냐 물어본 다음에 어디 투표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비율에 있어서는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사전 투표하면 뭐 왜곡된다, 뭐 조작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건 있었는데 그게 당일 투표에서 보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체 당락에 미치는 영향으로 따지면 네. 사전 투표율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일단 오해 여러분이 좀 하시는 거 몇 개만 좀 해결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침하는 사람은 윤희웅 한 사람입니다. 네. 왜 이렇게 여러 사람 기침하냐고 그러시는데 윤희웅 센터장님 혼자 기침 네. 여러 여러 목소리로 번 하셔서 네, 저희가 여러 목소리를 하신 거고요. 네, 억울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머리에 바르고 남은 발모제 눈썹에 바른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원래 우리 김봉신 이사님의 눈썹은 원래 많습니다. 네네네. 네, 이건 뭐 발라서 많아진 게 아니죠. 최근에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자른 게 이 정도입니다. 수치고 자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납두는 그냥 이렇게 막 턱까지 내려오죠 눈썹이. 눈썹이 눈을 찌릅니다. 눈은 찌릅니다. 보통뿐이 아닙니다. 복 받으신 거 아닌가요? 이게 뭔가 모량이 많다는 거는? 아니 글쎄요. 다른 데도 털이 많죠? 글쎄요. 글쎄요로. 다른데 어딥니까? 좀 아니, 설명 머리털, 좀 머리털. 해주세요. 네. 송승헌 씨가 네. 눈썹이 많은데. 송승헌 씨. 송승헌도 근데 우리 이사님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네, 근데 네, 네. 어쨌든 말씀 주신 거에서 본 투표에서 보정은 됐지만 사전 투표만 까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더 잘 나오는 건 네. 맞다 그 말씀이신 그럴 수 거예요? 있다. 네. 그것도 가정인데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도 네. 몇 개 조사기관들이
이번 선거에서 사전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본투표일에 참여할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 예. 한 2배 가량 정도 민주당 지지층의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비해서 비율이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뭐 이제 민주당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제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젊은 층들이 이제 활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고 수용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20대에서 이제 활용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는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투표할 수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20대의 특성이 뭐냐 하면 저도 그랬는데 고향하고 이제 학교가 만약에 다르다. 그다음에 직장이 다른 경우에 주소지를 초반에 안 옮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부재자 투표를 어렵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나 네. 아니면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20대들이 사전 투표 활용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최근에 어떤 선거들에서는 20대의 투표율이 30대보다 높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활용률이 제일 높은 거는 이제 20대다. 그래서 네. 이제 사전 투표 높으면은 사실 본 투표 당연히 이제 높아지는 것이긴 할 텐데 네. 뭐 그것이 이제 직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이번 사전 투표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과연 이제 30%를 넘길 것이냐. 예. 그러니까 총선 기준으로 했을 때 30% 넘은 적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건 하나 달성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 투표율 비중에서 50%까지 갈 것이냐에 이제 문제가 사전 있었는데 투표율이 예, 지난번 총선에서는 40%간 넘겼었거든요. 예, 비중 그러니까 활용 비중인 네. 거죠. 이번에는 50%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60% 중반대까지 투표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10%안 되지 않을까요? 전체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뭐 70 된다. 뭐 70은 모르겠습니다만 60은 넘는다고 보는 네.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60은 넘을 네, 거로 60은 넘어서 뭐 지난번 66.2%였는데 그보다? 지난번 뭐 수준 내외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방금 20대 뭐 사전 투표 활용률이 높다고 했는데 20, 30대가 약간 이제 표심이 지금 부동층이 막판인데도 높은 흐름들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30대의 투표율이 과연 이제 이전처럼 높아지는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주춤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난번 66.2%를 넘을지 않을지 여부가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도 승부를 거시죠. 70 넘는다 안 넘는다. 70은 이제 70은 어렵다. 70은 어려운 거죠. 70은 네, 어렵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글쎄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네요. 70을 이게-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하고 70 넘을까요? 예, 못 넘을까요? 예. 네 아니오로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뭐 전문가라서. 맞추는 건 아니니까. 네. 누구 보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눈치를 보시는 거죠? 70 예, 예.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안 넘어요? 예, 70 넘었어요? 아니요, 못 넘을 것 같아요. 못 못 넘을 것 같다. 70에 와 닿을 거는 같습니다. 68, 9 정도? 예, 예. 네. 반올림하면 한 70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왜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사실은 대선 때가 상당히 이제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 주셨는데 50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 비중이 50을 넘을 것이냐. 대선 때가 48이었습니다. 네. 47. 뭐 몇인가 뭐 그래가지고 48이었거든요. 그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죠. 뭐 절반에 육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선처럼 열기가 뜨겁다라고 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70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70을 여기서 넘기려면 그러면 40%가 붙어줘야 돼요. 당일 투표에서 40%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과연 그럴까? 또 워낙 근데 이번 총선에 좀 다른 때보다도 더 이 정치에 관심 갖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이게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전인 경우에 네.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에서는 후보들이 많이 출마했을 때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당들 유의미한 정당들이 많을 때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현상이 맞는 거예요. 이제 유의미한 정당들이 많이 있으니까 투표율이 올라갈 요인들이 충분히 있는 측면이 네.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이전보다도 올라갈 흐름에 있는 것은 맞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투표 결과를 예상하고 투표 참여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어르신들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20, 30대에서도
만약에 지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봐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투표 불참할 수도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네. 올라갈 부분하고 떨어질 부분들 이제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0 아래로 내려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우리 저 제일 젊은 30 아닙니까? 30대 중에도 이제 94년생 9월 28일 그러면 생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만으로 따지면 아직 30대가 안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 젊은 세대들의 표심 네. 지금 투표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면 뭐 방향을 안 정한 친구들이 많아요? 해야죠. 유권자.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정치 민심 네컷. 네. 그래서 정치 과몰입 20대여서 민심 네컷. 그러니까 네. 표현이 좀 친구들은 네. 투표나 이번에 꼭 할래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아니면 아유 됐다 정치고 뭐고 나는 그냥 놀러 갈랜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투표는 반드시 하겠다고 제 주변 지인 피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군가를 찍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죠. 친구 없죠? 약간 표정 보니까 친구 없는 거 네거티브 그래요. 그만하십시오. 네, 만들어낸 정책 선거 말이야. 해야 됩니다. 네, 만들어낸 말이야. 네. 근데 에휴. 투표율이 70%를 넘기기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 여야의 지지층 결집을 한다고 해도 네. 양당 정당 지지율 합쳐가지고 70%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중도층이 투표를 해야 7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50%한 초중반대까지는 이제 양당 지지층 결집으로 투표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옛날에는 이제 50% 초반대 투표율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당이 지지층을 더 많이 끌고 나오느냐에 스포 갈린다고 하는데 60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전 투표 생기면서 60이 넘어가는 것이 일상화됐는데 네. 60%가 넘어간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뭐 무당층, 뭐 유동층, 뭐 부동층 등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가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70% 넘는 것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왜 이제 사실은 쉽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높은 거거든요. 아. 대선 수준이에요. 대선은 70% 안 될 때도 있었는데 네. 그만큼 전 국민이 관심 있는 선거에서 70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총선에서 네. 70이 넘는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말 근데 선거 혁명입니다. 대선 때 안 선거 될 혁명. 때는 그 MB 될 때 아니에요? 그때 엄청나졌죠. 네. 네, 그때인 것 같고 나머지는 대체로 대선은 70다 넘었던 70 것 같아요. 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아니 이봐 영진이 내를 무시하는 거야. 내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어? 그때 큰 표차로 이기셨으니까. 500만 표 기억해. 네. 적어놓으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70%를 넘긴다는 건 대단히 좀 네. 큰 일이긴 한데 68에서 69나 아니면 69에서 70이나 그게 그거 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치에 지금 전문가도 모셔놓고 앞자리가 그게 70에 그거라니. 따라서 막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네네. 뭐 65%에서 70% 사이라고 네. 하면 네. 전체 결과에 주는 영향에 네. 뭐 유의미한 어떤 차이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왜 투표율 따라서 얘기를 하냐면 고령층인 분들은 매우 이제 모든 선거에서 투표율이 일관된 부분, 높고 일관되네요. 고정적인 거의 고정적인 네. 것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아닌 이제 약간 좀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느냐의 나왔다. 문제인 것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세대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좀 확연하게 구분되는 측면이 네. 있어서 이제 그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니까 사실 뭐 67이냐, 68이냐, 70이냐 뭐 이것은 이제 큰 의미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대 이상은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이고 40, 50대는 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20, 30대는 어떻게 됩니까? 20, 30대는?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공식이었거든요. 여론을 분석할 때 네.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 2030 진보, 40 세대, 40대 중도, 50, 60 보수 이 얘기를 한 12년 정도까지 12년 전까지는 네. 일상화돼서 어떤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사실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네. 4050 진보, 네. 6070 보수, 네. 2030은 뭐 이제 중도나 뭐 부동층이나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2030은 이제 다양성이 좀 심화됐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젠더의 남녀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부분은 네.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에서 보시면은 2030층이 뭐 승패에 퀴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네. 어디 이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사실 손들어주는
그쪽이 이번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2030에서 남녀 이제 젠더 균열이 있습니다. 젠더 균열이 있어가지고 청년 2030 여성과 2030 남성이 사실은 그 모든 연령대에서 젠더 균열이 나타나는 연령대가 딱 2030입니다. 30대 초반까지인데 30대 중반까지 네. 나타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아니 잘 몰라요 저희. 예? 잘 모르는. 네네네. 배운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번 네. 하여튼간에 20, 30대 여성분들이 지난 대선에도 좀 뭐랄까 민주당 후보를 좀 더 네. 지지를 했었고 2030 남성들은 조금 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네. 더 상대적으로요. 지금도 사실은 근데 그게 비슷한 경향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 하나 더해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진보일 때 더 진보, 여성분들이 보수일 때 더 보수일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예, 예.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죠. 진보일 땐 매우 적극적인 진보, 예, 예. 보수일 땐 또 매우 적극적인 보수. 예, 그렇게 나타나는 그거 왜 그래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알 수 없나요 혹시?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는 좀 약자인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자신의 소속 진영에 의존적이지 않고서는 사실은 지위가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따라서 진영 소속감을 더 강하게 느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여성분들이 진보일 땐 더 진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진영이라는 게 내가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진영이 그렇죠. 아니면 온라인에서의 진영인가요 혹시? 아니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령 여론조사를 하면 네. 여성분들이 전화를 받고 얘기를 잘 못해요. 어느 후보 뭐 유관순이냐 홍길동이냐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잘 못하고 그 첫 번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사람? 그 옆에 시어머니가 계실 때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이름을 얘기를 못하는 거죠. 약간 감독관 느낌으로. 예, 시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좀 뭡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이 여성분들이 네. 좀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게 2030을 얘기를 한다면 2030이 사실은 20대가 전체가 다 세월호 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 30대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진짜 최근에 한 20년, 10년, 20년 사이에 일어났던 굉장히 큰 사건들은 지금 20대는 자기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세월호 있었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청소년 시기 내지는 청년 시기에 그걸 다 봤는데요. 2016년 국정농단 그리고 촛불 타오르는 촛불 그리고 나서 탄핵. 그렇죠 탄핵. 그게 이제 헌정사에서 이제 유례가 없는 일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2017년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2017년 18년 하면서 2030의 투표율이 결코 낮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때는 괜찮았죠. 네. 더군다나 2020년에 18세 투표권이 처음 주어져요. 그러면서 당시 어떻게 되냐면 생애 첫 투표자라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굉장히 2030의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당연히 높았는데 네. 이번에 투표 의향을 보면 지난 총선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0이 그러면 지금 관심을 좀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 뭐 이대남이네, 뭐 이대녀네 하면서 네. 그 진영 논리로 그 젠더 균열을 더 많이 네. 진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세대 포위론 나왔죠.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대 남성의 국정 긍정률이 많이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가장 그 성발 연령으로 따졌을 때 20대 남성이 가장 많이 가파르게 떨어지죠. 네. 그 이유는 20대 남성들의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아, 실망 많이 했군요. 그렇죠.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지금 2030 네. 예. 남녀 모두 다 지금 이 총선을 바라보는 게 메가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이제 메가 이슈.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안 꽤 나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꽤 그들이. 그래서 아니 솔직히 2030에게 뭐 기후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죠. 네. 또 성평등도 별로 나오고 있지 않죠. 게다가 뭐 2030 뭐 주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뭡니까 동물권이라든지 이런 좀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다 없이 네거티브로만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2030 분들이 메가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네. 투표장에 나올 욕구를 못 느끼는 거죠. 매력을 못 느껴요. 예. 네. 이제 요번 투표율이 어쨌든 이제 높아지면 진보 계열 정당이 유리하고 낮아지면 보수 계열 정당이 유리한다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요즘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투표율이 낮았을 때 진보 계열 정당이 승리한 적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재보궐선거를 빼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투표율 관련한 논의하는 것에서 하나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2030 세대에서도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갈리잖아요. 네. 갈리고 있어서 만약에 남성에서 이제 보수 정당을 20, 30대 남성에서 지지한다. 네. 근데 투표에 불참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럼 투표율이 지난번 총선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당이 유리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낮아지면 무조건 보수 정당이 좀 유리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세대에 따라서 이제 지지가 좀 달라지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이 요번에 이제 나타나는지 여부 그것이 또 주목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도층 표심이 네.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죠. 네. 네. 혹시 조사됐던 것들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발표할 수 있는 조사들이 좀 있는가요? KBS가 전국 조사 6번 역시 큰 회사는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5천 명 규모로 해가지고 네. 좀 조사를 했는데 이제 KBS 가요? 중도층 표심 네. 어떻게 되느냐? 자, 그 그래프 좀 주실래요? 예. 중도층 중에 민주당을 뽑겠다가 42%, 국민의힘을 뽑겠다 24%. 오. 네, 나머지 보면 결정하지 않았다 25%, 개혁신당 2%, 새로운 미래 2%. 이건 지역구 후보 투표. 네, 지역구 후보를 이제 어디에 찍을 거냐라고 물어본 건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25% 많잖아요. 예. 그 비율은 중도층에서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념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미 마음을 수주 전에 이제 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표율이 60%를 넘어간다는 것은 중도층 등이 투표장에 대거 나온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그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한데 지금 KBS에서 이제 마지막 조사에서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중도층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중도층인 건 어떻게 확인해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네. 이념 성향을 물어봐요. 그래서 네. 이제 당신 진보예요, 중도예요, 보수예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네네네. 이것은 사실은 엄밀한 이념 성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엄밀하게 이념 성향을 하려면은 네. 한 뭐 5개 또는 10개 정도를 물어봐야죠. 질문을 해야죠. 물어봐야죠. 당신은 이제 국가가 네. 세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아니면 그렇죠. 국가가 시장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돼요? 성장 분배 이런 거 남북관계, 물어보고. 그렇죠. 남북관계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다음에 너는 진보야. 너는 무슨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게 원래는 학문적으로 맞는데. 이념 성향을 구분하는 것인데 네. 선거 정치조사에서는 이 10문항씩 물어보게 되면 다른 문항을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한 문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중도세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네. 귀하께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엄밀하게는 주관적 이념 성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조사 결과표를 자세히 보게 되면 네. 보수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진보 계열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는 비율이 5% 10%까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죠. 대략적인 흐름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형님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성향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네네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진보인지 중도인지 보수인지 좀 이렇게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네. 우리의 또 지지 구도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네. 마지막 거였는데 추이를 이제 6번 한 것들 그래프 준비됐나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이제 2월 달에도 1차 조사를 했고 격차가 좁았잖아요. 예. 근데 3차 지나면서 3월 중순 되면서 격차가 좀 커진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예. 이때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중섭 호주 대사 관련 조국 신당의 혁신당의 출연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도층 표심에도 상당하게 영향을 주면서 이제 중도층에서 이제 양당에 대한 지지 격차가 좀 벌어지는 양상 그것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써주시는데 네. 대체로 중도가 조금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보 쪽이 조금 그 다음을 아마 나타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댓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때인 거죠. 네. 이제 여기도 약간 헷갈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 게 네. 나는 극좌다라고 써놓고는 닉네임이 윤석열 짱 뭐 이렇게 이제 써주시는 분도 계셔서 과연 이게 스스로 잘 판단하시는 건가요? 신혜원 당도 있습니다. 신혜원 당이 네. 있습니다. 네. 신당인가요? 자, 그래서 지금 중도의 표심은 어쨌든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네. 분들의 표심은 비교적 민주당 쪽에 조금 더 많이 무게가 쏠려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지역구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별 차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낮은 경우들도 있는데 지역에서 네. 특히 PK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근데 접전을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도층은 대개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도 표심이 이제 만약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고 싶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선택지들 중에서 야당이란 도구를 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은 평소에 지지율보다 이런 선거에서는 득표율이 좀 높아지는 현상이 이 중도층 표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중도층들이 다른 층들에 비해서 투표 적극성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념 성향이 진보다 보수다라고 확고하게 있는 분들은 대개 투표 참여율이 매우 높은데 중도는 좀 떨어지는 것이니까 과연 마지막 선거 투표율까지 이 층들의 이제 투표 참여 여부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중도 표심까지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요즘 들어 여론조사 시간에 조회수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빵빵 터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준비해 오셨죠. 격전지 여론조사. 이건 이제 지금 조사 발표된 게 아니고 지난주 수요일까지인가요? 네, 지난주 아마 수요일까지 조사된 것만 아마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게? 맞습니다. 선거 전 6일 그 기간 안에 조사된 거는 발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거를 그 기간 안에 발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느 지역을 조사해 주셨는지요? 네, 이거 우리 김봉신 이사님 메타보이스와 JTBC가 함께한 조사인데 왜 부담스러우세요? 예. 짚지 말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조사는요. JTBC가 지금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길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부터 가봅니까? 어디 갈까요? 상민 씨가 오늘 지역을 소개해 주시죠.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강남 을. 예. 국민의힘의 박수민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후보. 저희 방송에 두 분 다 출연하신 분들입니다. 네. 한 분은 두 분 다 출연했군요. 두 분 다 출연하셨죠? 맞습니다. 네. 여기가 그 처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안 됐을 때는 강청희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그러니까 앞서는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붙어 있는. 요 아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남 3구, 그중에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이제 가불병이 있는데요. 뭐 보수세가 워낙 강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전이네 2% 포인트 격차밖에 안 나니까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강남을 지역은 사실은 지금 이번에 22대 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현희 전 의원이 당선이 된 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제 강남하면 뭐 타워 팰리스 등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양재천이 있으면 그 남쪽인데 거기에 뭐 세곡동, 뭐 일원동, 뭐 수서동, 이제 개포동 이런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세곡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공주택도 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의 그 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부촌인 부분인데 표심이 아시면 좀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일방적인 보수색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도 좀 있으시고 뭐 40대 50대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에 이제 새로운 주거지가 생기게 되면서 표심의 변동이 과거에 비해서 좀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이제 강남 지역의 선거구에 비해서는 뭐 진보계열 정당이 좀 해볼 만한 지역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해왔던 보통 지역입니다. 생각하는 강남이 뭐 압구정, 청담, 뭐 노년, 신사 이런 데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남쪽에 세곡동 뭐 이런 데가 아마 MB가 지금 계신 데가 혹시 그쪽 아닙니까? 난 노년이에요. 노년에 계십니까 요즘에? 영진이 우리 집 몰라? 한번 놀러 와. 예전에 뭐 저 세곡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이 동거나 적어놔라 정진이. 정영진이 적어놔. 노년에 계시는구나 요즘에. 그래요. 뭐 집값 비싸죠? 싸겠어요. 우리 집도 아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 지역이 지금 붙었잖아요. 2% 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 내에서. 근데 이게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적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46대 46 동률입니다. 동률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이런 데가 사실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이 잡힙니다. 여기에 진보가 120, 중도가 159인데요. 보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99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샘플 잡히는 게. 샘플 잡히는 게. 게다가 지난 대선 때 누구 투표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에게 투표했다가 167명인데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가 248명이에요. 절반 정도가 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라는 곳인데요. 네. 그런데 중도 중에서는 46대, 그러니까 강청이 46, 박수민 33 이렇게 이쪽으로 약간 더 쏠려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75%가 박수민 후보를 지지하겠다.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82%가 강청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어느 한쪽으로의 쏠리면서 그러니까 첨도라고 하죠. 분포의 첨도가 사실은 진보 쪽이나 진보 쪽에서의 첨도보다는 낮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 경우에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또 과거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거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분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여론조사상 붙은 것처럼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지역을 놓고 분당을처럼 네. 분당갑처럼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뭐 의료 파업 문제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의료인들이 많이 거주하면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 분당갑 같은 경우는 분당 뭐 서울대병원, 분당 차병원 또 뭐 한 세 군데 정도 대형 병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워낙 큰 병원들이니까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당에 살 거 아닙니까? 많이 네, 경우. 네. 그래서 영향을 일정 부분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일원동에도 사실은 이제 서울 삼성병원이 그렇죠,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주변에 다 산다고 보기는 제가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과한 분석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네. 그 요인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약간 과한 것 같긴 네, 네. 한데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시각도 있다는 걸 하필 또 말씀드립니다. 강청희 후보가 그 의사예요. 의료인 네. 출신이죠. 네, 그러다 국민의힘 보니까 입장에서는 이거 강남을 동작을 만약에 이제 뺏기면 뭐 뺏긴다고 하면 진짜 서울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그럼 완전 패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동작을은 네. 아직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경원 거기도 완전 후보가, 붙어 있고. 예. 예. 그래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 3구에서 이제 한석 빼고 네.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가고 네. 그 이외의 지역 서울에서는 딱 한 곳 용산을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서울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표심들이 뭐 40대 50대들이 경기도로 많이 이동하고 서울에 이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네. 보수 정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어 왔는데 네. 지금 실제 성과로는 이제 지역구 후보 선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네네.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긴장이 네.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용산도 완전 붙어 있고. 네. 네. 자, 첫 번째로 격전지 여론조사 서울 강남을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강남이지만 조금은 다른 색깔의 다른 컬러의 강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전지 여론조사는 어디로 가볼까요? 서울 도봉갑입니다. 도봉갑. 네. 안귀령 그리고 국민의힘 네. 김재섭 후보가 붙고 있습니다. 네, 부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난 거죠? 요 정도면. 그렇네요. 네, 예. 50%와 36%. 14%포인트 격차라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났고요. 이 조사는 이제 500명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래서 9%포인트를 넘어서면 네.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다고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층에서는 54대 38이니까 격차가 좀 더 벌어집니다. 요 지역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좀 좋은 밭은 아니죠. 워낙 야성이 강한 지역이죠. 맞습니다. 예. 분포도 보통 저희가 전국 평균으로 보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많고 진보보다는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사실은 중도가 170 잡힐 때 네. 보수는 139, 그러니까 한 140 잡힌다 그러면 진보가 한 154, 조금 더 많아요.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지형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너끈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사실 안규령 후보가 사실 새로운 얼굴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동네는 원래 좀 민주당이 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김재섭 후보는 이제 늘 강조하는 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서 자라고 도망설이다. 나고 자랐다. 보너스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단 여론조사 결과는 네. 현재까지는 꽤 앞서는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뭐 변수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네. 이제 네. 국민의힘 김재석 후보는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40% 득표를 했거든요. 네. 상당히 선전을 한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주목을 받으면서 또는 이제 안기령 후보 뭐 이렇게 논란들이 좀 있으면서 격차를 좁힐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도 일정 부분 있었는데 뭐 지금 보면 이번 선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과거에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제법 있었거든요. 네. 무소속 후보들 나오고 당을 옮겨갔다 하더라도 그 인물이 괜찮다고 하면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하는 흐름들이 과거 선거에서는 제법 있었는데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인물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당 효과, 정당 브랜드 효과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정당 틀을 쓰면 그 정당 지지층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부분들 이제 김재석 후보가 이전에 했었으면 사실 좀 더 저는 득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 네. 힘을 좀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결과는 끝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선거는 당의 영향력이 개인의 어떤 플레이, 거의 개인의 개인은 퍼포먼스보다 얘기를 확인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일 정도예요. 사실. 근데 당도 당인데 국정평가가 좀 센 것 같아요. 심판론이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조 심판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야당을 향한 어떤 네거티브 공격도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우리가 반표가 없잖아요. 투표는 그냥 한 표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나눌 수 있다면 뭐 6대 4로 쪼개가지고 뭐 야당도 심판하겠다 이럴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닌가. 이게 이제 선거 캠페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정당의 선거 캠페인 이제 정교해야 되고 이제 논리적인 정합성을 지녀야 되고 메시지가 이제 흐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이제 막판 선거 캠페인을 보게 되면 반성과 읍소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조 심판 등 또 심판을 한다 하잖아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충돌되는 거예요. 선거 캠페인에 사실 이제 정교한 캠페인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상충되는 것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인가 저 얘기인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정해가지고 불이익 효과를 갖더라도 큰 효과를 긍정적 효과를 더 크게 가져가려고 일관되게 가는 부분이 사실은 효과가 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의힘 막판에 이제 그 위기 흐름들을 유권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그 위기 의식을 느껴서 결집하는 현상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마땅한 상황인데 심판론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덜컹거리 측면이 지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도봉갑 여기는 뭐 경합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제 격전지 열심히 이제 싸우고 있는 격전지로서 저희가 분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지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갑니까? 서울 동작갑입니다. 동작갑 저희가 동작을은 지난주에 좀 살펴본 것 같고요. 동작갑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44대 34가 나왔고 여기에 전병현 전 의원이 나왔죠. 여기는 없지만 8%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여기가 이제 동작갑은 많이 보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이제 동작을은 강남 쪽하고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남 뭐 사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작구 국회의원들이 캠페인을 하거든요. 근데 주로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들이 갑 같은 경우는 사당 뭐 이런 데가 포함된 데가 여기는 이제 노량진, 상도동, 대방동 이제 이런 대방동입니다. 신대방 정프로 지역구. 정프로가 바로 대방동 그런 지역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 서운해하실 분들은 강남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잠깐만요. 지금 대방동이 말이죠. 지금 거의 강남 5구로 지금 5구까지 갑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완전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청담동에 뒤질 게 없다는 거예요. 갑을이 약간 이제 지리적인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사실 여기 전병헌 의원이 이제 나왔잖아요. 제3 후보로 나왔는데 이전에는 국회의원을 좀 했었던 지역이었고 민주당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유력한 제3정당의 후보들 아까 제가 이제 정당 효과들 크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전병헌 전 의원 정도라고 한다면 두 자릿수 이상 나와줘야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인지도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보면. 개혁신당에 보면은 전직 의원급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두 자릿수 얻는 게 잘 없어요. 원래는 사실은
두 자릿수를 그렇죠. 얻고 20%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일반. 왜냐 인물들 괜찮은 분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뭐 지역구 현역인 뭐 조응천 그렇죠. 의원이나 뭐 이원욱 의원이 생각보다. 근데 뭐 네. 4% 5% 많이 나오면 7% 8% 이제 이 정도니까 네. 이제 개인에 대한 평가를 잘 안 하는 흐름이 여기서도 사실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 판세에 전병헌 후보의 표심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장진영 후보는 어쨌든 최근 뭐 그런 부동산 관련한 이제 이슈들 네, 이런 부분도 추가 지지 상승에 약간 제약을 준 흐름이 있지 않나 생각되긴 합니다. 예. 네. 김병기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도 이 당선된 적이 당연히 있고 네. 떨어진 세 번째입니까 이번이? 예.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삼선 도전. 벌써 삼선. 네, 삼선 도전이군요. 네. 국정원 출신이시죠? 네, 네. 대방동입니다. 대방동 저는 대방동입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자, 네. 혹시 뭐 동작 갑 쪽에 변수 있습니까? 특별히 없을까요? 동작갑 쪽에서는 아직 특별한 변수는 발견할 수 없고 이거 5.2를 넘었지 않습니까? 네. 5.2 넘은 상태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네. 그런데 이게 정프로 변수는 어떨까요? 표심에 영향이 엄청나죠. 예. 엄청나죠. 영혼 1도. 예. 정영진 리스크. 엄청나죠. 네. 리스크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여기가 재개발 이슈가 좀 있어요. 아. 네, 이 대방동 이쪽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네. 뭐 철거해서 벌써 철거한 데도 꽤 있고 네. 동네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예전 집들이 많은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개발하느냐, 뭐 이거 빨리 좀 하느냐 이런 거에 그 관심들이 우리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동작구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동작구가 뭐 아까 강남 전혀 아니고요. 네. 강남하고 붙어 있는 제가 이제 사당동에 지금 동작을이죠. 네. 을 지역에서 오래 살고 갑 쪽에서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네. 교통이 되게 안 좋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여기 지금 나오신 또 안 분들이 좋아요. 되게 아니 진짜 아닐만 해요. 아니 동작비야. 빨리 바꿔야 돼요. 왜냐면 거기 국립묘지도 있고 해가지고 값 떨어진 소리 하고 계시네. 예민합니다. 이거 돈에 예민해요. 말씀이세요. 강남으로 네. 빠지거나 강남이 아니고 왼쪽으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여의도 방향으로도 네.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좀 더 일찍 나오세요. 예. 차 안 막힙니다. 노력해야죠. 예. 아, 지금 동작을 뜨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동작이 아니고 서대문 쪽에 살고 있는데 네. 서대문 쪽하고 비교하면 네. 이게 강북이잖아요. 네. 근데 한강 이남인데 네. 어우 교통이 진짜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진짜. 동작이 어땠어요? 서대문 저도 살아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당동에서 가령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당동에서 흑석을 지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방 쪽으로 가는 게 네. 안 막히는 도로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 소득수준이 높아서 차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본인 사시는 건 얘기하면서 코를 이렇게 파는 건 콧물이 자꾸 뭡니까? 나오네. 네, 후벼 파는 건 좀. 제가 그래서 사실 동작에서 출마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김병기 이분도 이제 삼선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난 재선에 성공하실 때 55% 득표를 했다라는 건 엄청나게 넉넉하게 이긴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새로운 비전 같은 거를 빡 하고 세게 던져야 되는 거고요. 네. 나머지 뭐 동작을도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지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갈까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아. 네. 공주 부여 청양. 예. 전설의 공주부여 청년 세 번째 리턴 매치. 백제 후에 예. 네, 그렇죠. 실제로 여기 백제의 수도 네. 있었던 두 데 곳이 있죠.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네. 공주와 부여. 네. 근데 사비성과 또 어디죠? 뭐 하여튼 역사 논쟁으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과거에 JP 네. 이제 요 지역 아. 출신인 것이어서 주목을 네네네. 받는데 지금 복합 선거구예요. 공주와 부여와 청양인데 공주는 시고 부여와 청양은 군인데 그러면 이제 군 지역들은 사실은 유권자 연령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뭐 60 가까이 됩니다. 이제 평균 연령들이 유권자 그 인구 네. 네. 평균이 그러면 이제 보수표가 강하고 그래서 이제 부여 청양에서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공주시니까 사실은 젊은층들이 좀 있게 되고 40대 50대 네. 그래서 공주시에서는 이제 박수현 후보가 이제 좀 표가 나오는 상황 이제 이것이 이전 선거에서 나타나고 지금 이제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정진석 이분이 5선을 국회의원이니까 사실 네. 상당히 이제 지역의 입지가 탄탄한 것인데 네. 지금 2%포인트 격차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접전 양상이 가고 있어서 결과를 지금 단정할 수는 이제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차 보면 내죠,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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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21대에도 사실은 차이가 정진석 48.6,
박수현 46.4. 그러니까 그때도 격차가 한 2% 포인트 차이였고 표로 하면 이제 2,800표 정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2,000표 내외로 갈리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네. 공주 뭐 유명한지 혹시 아십니까? 밤 아닙니까? 아, 밤. 네, 정답입니다. 공주 그리고 뭐죠? 그 되게 매운 칼국수, 얼큰 칼국수가 네, 굉장히 유명. 공주는 그 박찬호 선수가 박찬호 선수 고향이죠. 예, 네. 고향이죠. 예. 공주산성 앞에 육회 비빔밥 하는 거예요. 밤 넣어주는 거예요. 공주. 육회 비빔밥인데 밤을 넣어줘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좀 쓰지 않을까요? 아니야,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어딥니까? 먹는 걸로 끝나네요. 네, 마지막 지역은 네. 부산 수영입니다. 부산 수영. 아, 여기 출신들이 수영을 잘하죠. 아, 시작을 했잖아. 이거는 잠깐 여러분 잠깐만 일단 죄송한데 왜요? 시작을 우리 윤희용 센터장이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하나 마지막으로 수미상관 좀 던져본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좀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네. 가시죠, 부산 수영. 누구 나옵니까? 민주당 유동철 후보, 네.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그리고 무소속에는 장예찬 후보가 나옵니다. 단일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주목받은 것은 어쨌든 장해찬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상황인데 보수표가 이제 분열됐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저는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어부지리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되면서 주목을 받고 여기가 부산에서도 사실은 보수색이 강한 곳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 후보 합하면 벌써 60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어쨌든 근데 순위 싸움이니까 소선거 구제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조사에서는 유동철 후보와 정영훈 후보가 이제 격차가 더 적은 것들도 붙은 것도 있더라고요. 있는데요. 네. 지금 요 상황이 나오는데 사전 투표가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본 투표 전에 이제 단일화가 되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흐름에서 봐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약간 그 유동철 후보 입장에서는 EJ 느낌도 나겠네요. 네. 실제로 그런 것이니까. 네. 지금 PK 격전제도 많고 예. 흔들린 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장해찬 후보가 네.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핵심 측근 이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아니었다면 네. 아마도 이제 크게 영향 주지는 않는 것인데 워낙 이제 장해찬 후보의 상징성이 네. 컸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 1호 참모 이런 타이틀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 표가 확 안 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마 이제 정현우 후보에게는 이제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유동철 후보하고 정현욱 후보가 7% 포인트 8% 포인트 격차입니다. 네. 8% 포인트 격차. 이제 오차범위 이내예요. 아. 이 얘기는 그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게 약간 맞고요.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한쪽으로의, 이렇게 세 명이 이제 붙는 곳에서는 1강 2중으로 가든가 1강 2중으로 가든가 아니면 양강으로 빨리 재편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지금 보면은 그럼 유동철 정현욱 후보의 양강 대결로 만약에 간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네. 중간에 뭡니까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사퇴를 하지 않고 완주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그러니까 당일 투표까지 가면 정현욱 후보 쪽으로 지지세가 장해찬 후보 네.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 일부가 이동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양강 격돌이 되거든요. 네. 양강 격돌이 됐을 때 유동철 후보 같은 경우 지금 35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양강으로 됐는데 도저히 양강이 되더라도 무조건 이긴다가 되려면 이게 한 40에서 45 사이를 형성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한 35라고 하면 네. 약간 좀 약하죠. 요 조사 결과에 심각한 구멍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홀이죠? 이거 잡아봐요. 네. 민주당 유동철 후보 35, 국민의힘 전영욱 후보가 27% 아닙니까?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4%가 오차 범위니까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현욱 후보랑 장해찬 후보가 또 4%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둘 사이도 역시 차이 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셋 다 유동철과 장해찬도 차이 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교하지는 않고요. 예, 예. 너무 왜? 차이가 둘 안 나고 둘 안 나는데 셋 다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네. 다자구도에서는 네. 저기 꼴등하시는 분이나 1등 하시는 분이나 차이가 없어져.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길지 네. 모르는. 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양강을 우선 봐야죠. 양강을 우선 봐야 되고 네. 지금 격차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 경우에
격차가 꽤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개표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다. 이거하고 대부분의 3강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양강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지금 화성을이죠. 화성을도 조금 양강으로 가려는 기미가 좀 보이고요. 근데 예. 거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40이 꾸준히 넘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공영원 후보가 40. 예, 공영 후보가 안팎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결이. 지금 이제 수영구의 사전 투표율 보니까 29.3%예요. 네. 그러니까 높은 다른 편이죠. 지역,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니지만 다른 지역보다 낮은 건 아닌 네. 것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는 부산의 평균 정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투표 참여가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했을 수는 있어서 네. 아마도 이제 장해찬 후보와 정현호 후보 다 본투표에 이제 보수표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이니까라고 기대를 갖고 있긴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사실은 사전 투표율이 훨씬 낮았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보수 성향층들이 유보하고 어떻게 흐름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흐름이 명확히 지금 나온 건 아닌 상황.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보수표가 많이 정상적- 남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건 네, 아니. 지금 만약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 치더라도 네. 그래서 좀 더 깝깝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남아 있다고 한다면 더 노력을 할 텐데. 그리고 사실은 이런 지역구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 네. 과거에는 기강이 상당했습니다. 국민의힘 기강. 보수 정당 예.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 단일화를 할 거다라고 봤는데 단일화 안 됐잖아요. 아직도. 네. 그럼 D-2 지금이 벌써 D-2일인데 D-1일 그러니까 내일 단일화를 한다? 그래도 사전투표 전에는 했어야 됐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뭐랄까 그 한석이 네. 아쉬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누구든 당선시킬 법도 한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의아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게 뭐랄까 내부적인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이 네. 그 단일한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몇몇 지역을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제가 하나 약간 깨달았다 혹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통찰. 민주당 강세 지역은 후보 개개인의 어떤 뭐 퍼포먼스나 이런 것보다 당으로 확실히 가고, 맞습니다. 국민의힘 좀 강세 지역은 당에 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개개인의 퍼포먼스로 좀 가는 것 같다. 아, 이건 놀라운데요. 이거 왜냐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지, 네. 아니죠. 아니 왜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은 네. 어떤 후보가 나오든 당의 힘으로 쭉 가. 네. 근데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당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의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게 진영의 어떤 그 정당으로의 결집도가 네. 예전엔 보수 진영에서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ARS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네. 보수 정당이나 보수 후보가 거의 실제로 다 우세했었거든요.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네. 근데 최근 조사들에서는 ARS 조사 방식에서 오히려 진보 계열 정당이 더 우세한 흐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ARS 방식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정당 지지율에서. 네. 그거는 그 어떤 진영에서의 유권자들 지지층의 결집도가 과거에는 보수 정당이 높았는데 진보 정당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정당이고 누가 와도 상관없다고 하는 게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정프로 얘기가 네. 상당히 맞고, 맞습니다. 보수 정당에는 이게 약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인물 이 사람이 더 메인인 인물 아니야? 더 중요한 네. 인물 아니야라고 하면서 좀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네. 우리 정프로께서 이제 네. 정확하게 좀 준 전문가입니까 이제? 네, 정프로님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정리하기 힘들 텐데요. 한마디로 당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네. 봤을 때 현역 프리미엄이 강한 건 맞아요. 새로운 인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렵습니다. 동작 1 같은 경우에 네.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만약에 거기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민주당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이 더 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역 프리미엄으로 설명하신다면 예.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국민의힘 김재석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둘다 현역 프리미엄이 아니잖아요. 없는 경우, 네. 없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원래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네. 어느 쪽이 밭이 더 좋으냐 이걸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에 음. 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전국적인 인지도라든지 호감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 중성동 갑, 네. 지역구를 예. 밭으로 표현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을 제기하겠습니다. 논
노는 안 되고요. 아, 논다. 아 여기가 무슨 임야. 그라운드. 아이고 참. 임야는 뭐예요? 네, 나대지? 네, 여튼 오늘도 격전지 여론조사를 네. 우리 네 분과 함께 얘기해봤는데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어느 지역이 제일 관심 갑니까 지금? 아 저는요. 뭐 지지를 떠나서. 지지를 떠나서 네. 개인적으로는 경기 화성을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이 깜깜이 선거 굉장히 좀 원망스럽습니다. 네네. 이준석 후보와 공영훈 후보가 맞붙는. 네, 그렇습니다. 한정민 후보도 한정민 후보. 네, 그렇죠. 한정민 후보 또 있습니다. 네, 거기가 제일 궁금하다. 네. 여기 저 JTBC 사내에서는 어디를 제일 관심 있게 봅니까? 상암 아닐까요? 상암. 아무래도 마포? 이제 네. 저희는 예측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하. 개개 지역구도 중요하지만 아, 네. 전체적인. 의석수를 네. 우리가 얼만큼 가까이 맞추느냐 이제 이게 아 관건이죠. 진짜 근데 JTBC가 네, 전 뭐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사를 굉장히 놀랍도록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예. 지상파 3사의 그 출구 조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그 분석 모델을 지금 갖고 있어갖고 네, 그게 이제 4월 12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확도가 뭐 이전 저 선거들을 백데이터로 돌려보자면 거의 90%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숫자로 말하지 마요. 위험해요. 위험합니까? 그냥 잘할 것 같다라고만 말하세요. 네, 굉장히 하여튼 예. 정교한 분석 모델을 예. 갖고 있다. 굉장한 장점이 있는 네. 이번 시스템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4월 10일에 총선 개표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고 가도 되겠죠? 네. 혹시 뭐 이사님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프로 좀 싫으시죠? 네네네. 좋습니다. 저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드나 봐. 안 드시나 봐요.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네네네. 난 정영진 너무 좋아. 한번 너무 해주세요. 좋아. 진짜 예. 너무 좋아요. 예. 진심이죠. 주어가 없네요. 진심. 네. 진심. 예. 윤영 실장님 우리 어떻습니까? 정프로와는 이제 2년이 10년이 벌써 넘어가요. 그 지금 좋냐 안 좋냐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까칠해요? 강요하는 거예요? 왜 검사예요? 출연자한테 갑질하고 그래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그 한 10몇 년 전에 네. 처음 봤을 때 그때 이렇지 않았죠? 정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아, 했어요. 그래요? 너무 센스가 있어서 그래서 누구 소개도 시켜주고 했었는데 여자요? 또 어떤 언론사에서 이제 이런 아, 팟캐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요? 했었는데 아. 기억도 못 하잖아요. 여자요는 뭐예요? 나 무슨 여자 소개 시켜준 줄 알고 그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있긴 있군요. 너무 뭐 네. 대단하죠. 네. 결혼 전이죠. 맞아요. 결혼 전. 지금 두 분하고 결혼하신 게 아니고요. 그때 결혼 전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럼 네. 괜찮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고 근데- 어떤 언론사의 팟캐스트 진행자. 네네. 그래서 추천하고 그랬었군요. 그래서 정프로 내가 키웠다 이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거구나. 고맙습니다. 이제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 그리고 김봉신 이사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또 신혜영 기자까지 고생 너무나 많으셨고요.